자, 이 와중에 쟤들이 지금 아주 발악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 저항은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 이 문화적 악마 내러티브를 그냥 떠받들어서 이걸 자기들 근거지로 삼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의 쇼 동성애자들의 세상 The Book of Queer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 The Book of Queer는 그 역사 전복을 통한 무한 젠더를 세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링컨은 동성애자로 나옵니다. 링컨이 동성애자라는 그런 그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링컨이 우울증 환자인데 젊은 시절에 그 타지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은 큰 침대를 사서. 그러면 이제 링컨이 동성애자다라고 이제 요즘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남자들끼리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링컨이 그 친구가 일찍 무슨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링컨이 우울증에 그 친구랑 그 이제 도시가 달라져서 헤어지게 살게 됐는데 링컨이 그때 우울증을 굉장히 깊게 알았어요. 우울증 발작이 링컨이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그때는 우울증 치료약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그 자살 안 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평생 주머니 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주머니 칼 쓰다가 이거 할까 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 주머니 칼을 썼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면은 그때는 이렇게 소포장이 없으니까 뭐 다 잘라 먹어야 된다고. 빵 내주면 지가 빵 잘라 먹어야 되고 햄 내주면 햄 잘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주머니 칼을 갖고 다녔는데 링컨이 주머니 칼이 없었어요. 자살할까 봐. 링컨의 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엔 링컨이 동성애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주류 학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은 머비딕의 주인공 이슈마엘도 동성애자예요. 그 머비딕의 이슈마엘 보면 그 백인 주인공이 흑인과 파트너십을 이루잖아요. 그때 관계가 끈끈하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 야, 그 이슈마엘 그거 동성애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걸 저렇게 역사를 전복해서 막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이브보다 아담을 더 많이 그렸다. 왜 아담 남자 벌거벗은 걸 더 많이 그렸겠냐. 미켈란젤로가 남자에 대해서 성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해요. 더 나가서 프랑스의 영웅 잔다크. 그 사람 그거 넌바이너리야. 넌바이너리라는 건 뭐냐면 남녀 양성으로 구별되지 않은 중성적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북 오브 큐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만든 데가 최근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에서 등장하는 동성애 위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악마적이죠. 세종이 동성애자다. 뭐 이순신이 동성애자다. 뭐 그런 거죠. 뭐 말하자면. 저는 김일성이 동성애자다 하면은 박수 칠 수 있는데 이순신 동성애자다. 그래서 근거 없이 그런 말하면 좀 화내죠. 이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악적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진영은. 근데 그런들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띄운 데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계속해서 저 코드가 박혀 있어요. 그 무한젠더 코드, 그 다음에 기후 종말론 코드, 그 다음에 역사 전복 코드 이게 계속 박혀 있다. 넷플릭스가. S&P 500대 기업 그 기준 주가에서 이 넷플릭스 그 500대 기업 중에 꼴등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2, 4분기 앞으로 이제 4월, 5월, 6월 중에 다시 또 시청자가 1% 또 감소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해 11월 피크 대비해서 4분의 1이에요. 지난해 뭐 예를 들어서 주당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뭐 주당 30만 원, 25만 원 이거밖에 안 갑니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오버 더 탑이라고 부릅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머리를 넘어서 그런 그 머리가 뭐냐 세 가지예요. 머리가 넘버원 머리는 뭐냐면은 지상파 방송, 넘버 투 머리는 뭐냐면 케이블 방송, 넘버 쓰리 머리는 뭐냐면 위성 방송이에요. 전부 방송이에요.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이 수단을 쓰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때려버리는 거 이걸 OTT라 그럽니다. 오버 더 탑. OTT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인터넷 방송 혹은 OT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OTT들은 넷플릭스 외에 OTT들은 전통적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HBO, 이거 워너브라더스를 갖고 있어요. 워너브라더스랑 같은 몸이에요. 그 워너브라더스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HBO에 가입을 하면 옛날 영화들을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악마 내러티브에 찌들기 전의 영화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들. 예를 들어서 벤허 뭐 이런 거. 물론 벤허나 저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피커 플러스라는 또 OTT가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게. 저거는 NBC와 유니버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컨텐츠, 옛날 제대로 된 컨텐츠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훌루와 ESPN 플러스, 저기는 ABC 디즈니하고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디즈니의 옛날 뭐 아기사슴 밤비라든지 뭐 이런 옛날 좋은 영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 보면 된다 이거야. 그다음 아마존은 옛날 영화를 많이 갖고 있는 MGM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아마존의 OTT를 보게 되면 아마존에서부터 물건 사는 거는 미국 안에서는 다 무료 배송이에요. 근데 넷플릭스 여긴 영화밖에 없어. 그러니까 천문학적 돈을 걷어갖고 영화를 제작을 엄청 때렸어요. 넷플릭스가. 그런들 그게 태반이 다 좀 변태스럽고 이상한데 그 시청자들이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냥 꼬라박히고 있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 적자 쌓여가고. 난리 났습니다. 저 넷플릭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그 악마 내러티브를 가지고 저걸 워크라 그러거든요. WOK. 그러니까 깨자점 문화장사, 깨자점 컨텐츠 장사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 그 CNN도 망해가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 망해가고 있고, 뉴욕 타임즈 망해가고 있고, 다 망해가고 있어요. 저 깨자점 문화 컨텐츠 장사가 전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트럼프 지지 55명이 모두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텍사스, 오하이오, 인디아나 전부.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민초와 트럼피즘과 공화 신주류가 결합해 있는 이 MTR 동맹이 공화당을 접수 중이란 얘기예요. 저거 지금 주 3개 끝났는데 주 51개 끝나면 50개 주 끝나면 볼만 할 거예요. 여러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들이 계속 뭐 거의 90% 이상 승률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100%예요. 55대 빵이에요. 그 얘기 뭐냐? 공화당 접수했다는 소리죠, MTR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최근 비명을 질렀어요. 마가는 가장 위험한 집단입니다. 이 비명 MTR한테는 엄청나게 고마운 비명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이 태극기 저항 세력은 그 사람들은 태극기를 모욕하는 가장 위험한 보수 꼴통 집단입니다. 라고 문재인이 비판을 했으면 태극기 집회 규모가 3배, 4배, 5배 바로 커지잖아요. 바이든이 저렇게 비명 질러주니까 마가는 점점 더 부풀어 오르지. 감사합니다, 바이든. 거기다 월가 벤처업계 반란인데 이게 사실은 세계적 그 지불 회사인 페이팔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 페이팔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폴 틸은 지금도 벤처 사업가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 다음에 머스크는 페이팔의 최대 주주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 트위터 인수하면서 내가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 고쳐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하이오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본선 진출을 꽤 압도적으로 했어요. 한 10%포인트, 8%포인트로 차석하고 해서 본선 진출한 JD 밴스. 저기도 그 페이팔 출신이에요. 틸 밑에서 일했던 저건데 저 사람은 2016년에 트럼프를 극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비판 많이 하고. 그랬다가 2018, 19 드나들면서 트럼프가 옳았다. 내가 그때 잘못 본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2016년에 잘못 생각했다는 걸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오하이오 경선 때, 오하이오 그 프라이머리 때에 JD 밴스의 경쟁자들이 저 사람은 네버 트럼프야. 저 사람은 트럼프 반대론자야 하고 저 밴스를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저 밴스가 막판에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가 끊겨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 아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분별 없이 마구 그냥 그 하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마구 하는 그런 네오콘들이
무슨 트럼프 지지자인 흉내내면서 지금 밴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야 이런 구역질 나는 지긋지긋한 일이다. 밴스는 트럼피즘의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너무나 잘 지키고 그걸 옹호하려는 사람이다라고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윗에서 띄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밴스가 치고 올라가서 이번에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는데 유럽도 정리돼 가고 있다고요. 자, 글로벌리즘의 핵심이 뭐예요? 주권국가 체제가 악이고 주권국가 체제가 현대적 주권국가 체제가 자꾸 전쟁 만들어내고 분쟁 만들어내고 애국주의 충돌 만들어내고 이거 안 좋은 거야. 주권국가 체제 이거 약화시켜야 돼. 이런 관점이잖아요. 글로벌리즘이.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터진 데가 어디예요?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리즘의 정신적 고향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유럽이 왜 글로벌리즘의 정신적 고향이냐? 250년 현대문명 그 산업혁명 이후에 250년 세월에 대해서 유럽이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일단 보세요.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무렵부터 바로 유럽인들끼리 7년 전쟁으로 자기들끼리 100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인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금 환산하면 한 1000만 명 이상 잡아 죽인 거예요, 저게. 자기들끼리 100만 명을 사망시키고요. 자기들끼리 유럽인들끼리. 멀쩡한 나라 폴란드를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황국이 갈라가지고 폴란드를 세 나라가 헤쳐먹었잖아요. 멀쩡한 나라를. 그래서 쇼팽이 나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리 큐리가 나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18세기 말에 그 폴란드 없어진 다음에 그 폴란드는 언제 생겼는데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린 거야? 19세기 100년, 그 다음에 20세기 18년, 118년. 한 14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폴란드는. 그러고 나서 1789, 저게 18세기 마지막, 그 다음에 19세기 바로 초, 거기에 프랑스 혁명 피바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혁명이 한 10년 이상 진행되니까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마비 상태 되니까 프랑스인도 아니에요. 코르시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한테 코르시카라는 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저 대마도쯤 되는데요. 오키나와나. 거기 출신의 키 작은 장군이 내가 정리할게 하고 튀어나와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근대 국가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완성시키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 힘을 갖고 유럽 정복 전쟁하다가 그냥 완전히 피박살이 나버리잖아요, 프랑스가.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이 되면 무정부주의, 마르크시즘 이런 게 막 들고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1870년에 프러시아랑 프랑스가 전쟁이 붙죠. 보불 전쟁. 보불 전쟁에서 지니까 프랑스에서 저 급진주의자들이 파리에 모여갖고 우리 결사항전, 민중의 결사항전, 우리 위대한 프랑스가 프러시아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파리를 장악한 다음에 지금 항복을 주장하는 저 장교들 다 죽여. 항복을 주장하는 저 상류층 다 죽여. 그래서 3만 명을 잡아 죽여요. 며칠 사이에. 그게 파리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프러시아는 묻죠. 그래? 슬슬 파리 포위해 놓고 야 너희 내부 정리해. 그러니까 파리 고민 뒤집어져 갖고 내부에서 또 그 반란자들 다 한 10,000명 잡아 죽이고 또 한 1, 2만 명 잡아 가지고 어디로 귀향을 보내냐? 악마의 섬. 그게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저 아마존 끄트머리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 식민지 뭐 기아나인가 뭐 그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프러시아가 이제 프랑스까지 꺾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그냥 무늬만 독일 이제 독일 네트워크죠. 이제 독립적인 공국들 뭐 바이마르 뭐 이런 걸 거예요. 뭐 공국들 여러 개 있는 거. 야 너희들 다 모여. 이제 프러시아랑 같이 힘 합쳐서 우리 통일 독일 제국을 만들자. 그래서 통일 독일 제국이 1871년에 만들어지는데 선포식이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파리의 근교에 있는 왕궁, 호합한 왕궁 샤토드 베사이에서 있었죠.
1871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제국주의 시대 열강 각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딱 전반 되니까 1차 세계대전 뻥 터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러시아 공산화 뻥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그냥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덕적 타락 상태를 가져.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저 유럽인들은 인류는 유럽인과 비유럽인으로 갈라지는 거야. 백인과 비백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civilized people, 우리 문명을 아는 자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지배해야 되는 자들, 그런 관점이에요.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자기들끼리 잡아주기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했잖아. 그게 다 웃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죠. 그게 다 위선이었다는 거지. 도덕과 기본 개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못할 짓이 뭐 있어. 소돔과 고모라가 벌어지죠. 그 영화 소설 북회기선 그게 그 무렵이잖아요. 소설 Tender is the night. 밤은 부드러워라. 그게 다 그 무렵 얘기거든. 저기 보면 다 도덕 다 붕괴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 소설들이. 이게 타락 방종의 간전기라는 건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그게 진행되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 시기는. 하나는 타락과 방종에서 사회가 쫙 그냥 깔아앉고 거기다가 공산혁명의 물결은 닥쳐오고 그러니까 반공 이제 극우 나치즘이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나치즘으로 이제 힘을 잡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퍽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잡아 죽이고 저게 이제 유럽의 그 250년 그 아주 그 죄가 많은 역사예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인들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잖아. 자기들을 나치의 흉악한 체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고 자기들의 공산혁명을 막아준 건 미국과 미국의 마샬 플랜과 미국의 관세 및 자유에 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잖아요. 그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1945년 이후로 유럽은 지금까지 80년 동안 죄책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과 죄책감입니다. 그 멘탈이. 이 80년 죄책감이 가장 심한 두 나라가 어디냐. 스웨덴과 핀란드입니다. 스웨덴은 소련이 무서워서 나치와 외교 협력을 한 나라고요. 핀란드는 소련이 무서워서 나치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이 자들은 무기력 중립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빵 터지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두 나라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강경우파 국민총회 NR의 르팽이 40%를 넘겼단 말이에요. 보통 일 아닙니다. 프랑스 정치 문화 완전히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유럽의 죽음이 끝날까? 늙은 유럽이 회춘할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회춘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회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서 각국이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를 지향하는 그런 흐름, 브렉시트와 같은 흐름 이런 걸로 계속 강화. 지금 폴란드나 북부 이탈리아가 표현하는 그런 흐름으로 각국이 전부 르팽이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으로 유럽이 움직여 갈 거다. 유로 스캡티시즘, EU라고 표현되는 유럽판 글로벌리즘을 약화시키자. 각국의 국경 관리하고 각국의 이민 관리하고 각국의 문화적 전통 도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국이 모색해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유럽이 이행해 갈 거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크라를 보는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반미적 관점, 그러니까 러시아 편을 드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제 댓글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그런 심리가 아마 1988년 올림픽에서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과 동유럽을 열렬히 응원했던 심리랑 같을 거다. 그때 기억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농구 경기를 붙는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소련을 응원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동독과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체조장에서 붙는다. 그러면 동독을 응원해요, 한국 사람들이.
1988년에. 무슨 운동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 심리하고 지금 2022년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자꾸 편들려고 하는 심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근데 이 1988년에는 명분은 없어요. 요번에 2022년에 명분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싫어. 걔들이 다 장난질 쳐놓은 거고, 젤렌스키 쟤는 그 하수인이고, 아조프 연대는 그건 나치 그 잔당들 같이 아주 흉악한 짓 한 놈들이야. 뭐 이런 명분을 갖고, 그때 명분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퍼뜨리고 있는 역정보인데. 자, 그 믿으실래 믿으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드론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라크 침공,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 2003년이죠. 2003년 우리 이라크 침공이 군사기술적으로는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 지배한 전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재래식 폭탄에다가 GPS 달고 꼬리 날개 달고 꼬리 날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모터 달고 해서 고공 폭격기에서 놓으면 상공 예를 들어서 10km, 1000m에서 놓으면 얘가 반경 19km 정도는 추진체 없이 그 꼬리 날개만 조정해서 타겟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방 1m, 1m 되는 창문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이담 키트 하나가 예를 들어서 $20,000 정도 들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3년에 그럼 그 당시 돈으로 크루즈 미사일은 얼마냐? $10,000,000가 넘어요. 그 효과는 크루즈 미사일과 비슷해. 그래가지고 제1차 걸프전, 그게 1990년대 초죠. 제1차 걸프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런 비지능형 폭탄의 비중이 90% 이상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크루즈 미사일이. 그냥 뻥뻥 떨어뜨리는 폭탄의 비중이 90% 이상인데 2003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라크전 때는 지능형 폭탄의 비중이 90%예요. 그때 지능형 폭탄의 대부분이 JDAM이었다고요. JDAM.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딱 동남부로 전선이 딱 정리되니까 지금 뭐냐. 이거 드론 전쟁이에요. 이제는. 마치 2003년 전쟁에서 JDAM이 충격을 주었듯이 2022년 전쟁에서는 드론이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드론이 이게 그냥 박격포 같은 데서 마구 쏘아 올리는 드론이라고 이게. 자살 드론, 일회용 드론. 그래서 이건 드론이라고도 안 그래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에서 혼자 떠갖고 빙빙 2-3시간 돌다가 촬영해서 다 보내고 저거 마저 하면 빵! 하고 때려가는 자기가 몸을 던져서. 공중 배회 폭약이에요. 로이터링 뮤니션 정식 명칭은 드론이라고 안 부릅니다. 직접 보시죠. 이게 이제 이런 길쭉한 통같이 실린더로 되는데 딱 날아 올라가면서 착 날개 펴서 변신해 갖고 쭉 날아가거든요. 변신해서 날아가잖아요. 네, 저런 거죠. 저게 스위치 블레이드거든요. 요번에 스위치 블레이드를 700세트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700세트 보내면은 700세트가 1분에 한 3발, 4발, 뭐 5발, 6발은 쏠 수 있어요. 집어넣고 쏘고 집어넣고 쏘고 집어넣고 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조절을 같이 6개를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발사 속도로 보면 마치 뭐 박격포 쏘듯이 쏘니까. 그럼 700개면 1분에 4,200발을 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활지에 있는 러시아군 다 작살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거보다 더 파워풀한 아직 재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스트 피닉스 고스트가 121 시스템, 121조.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821조야. 1분에 각각 6발씩만 쏠 수 있어도 1분에 821조면은 1분에 5,000발을 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러시아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러시아 편을 들든 우크라이나 편을 들든 떠나서 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거. No, of course it's not called a handheld or, for example, a pocket plane. It has a different name, the bouncing ammunition. It was developed in 2011 by the American company AeroVironment. Its name very accurately reflects the design of this weapon, Switchblade 300. 예,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길이 팔뚝만 해요. 팔뚝만 하고 스위치블레이드 600은 한 150cm 정도 되고 좀 무거워요. 15kg. 그 대신에 스위치블레이드 600은 장갑차나 탱크를 칠 수 있어요.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사람만 치고
제가 아직 재원이 안 밝혀져서 피닉스 고스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 동남부는 완전히 이제 드론 전장판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작살날 겁니다. 러시아가. 그건 팩트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가 이게 분열되어서 착해질 거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미롤로 딱 잡혀 있고 뭐 이 페트로 강박, 석유를 어떻게든 음모를 짜서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때까지는 글로벌리스트가 악마 내러티브랑 이렇게 해서 잘 먹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보듯이 미국에서도 보듯이 지금 미국 대법원 딴 길 가고 있고 미국 정치판 지금 MTR이 대승하고 있고 쟤들은 발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월가의 금융계 혹은 벤처계에서도 보수 공화주의로 막 사람들이 변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머스크가 언제 저러했어요? 요번에 이제 변신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 이 분홍색이 뭐냐, 이 보라색이 이게 저 동성애 색깔이잖아요. 이게 옛날 지금까지 뭐 불과 얼마 전까지의 글로벌리스트 진영이에요. 여기는 국무부, CIA 거대 관료 조직도 들어있죠. 종교계 종교기관도 들어있죠. 리버럴 교회, 리버럴 신학. 뭐 가서 얘기하면 한국에서 유학 간 순진한 교수가 신학대학에서 순진한 목사가 신학대학에서 미국인 교수한테 아니 성경 말씀이 있지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그 동성애 커플에 대해서 그 결혼 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차마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목사 이제 유학 간 목사가 얘기하면 교수가 비웃으면서 Why are you so childish? 너는 왜 그렇게 촌스러워? 너는 왜 그렇게 촌스러워? 이게 우리 리버럴 신학, 리버럴 교회가 이 모양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문화예술계의 유명인들, 셀럽들. 그 다음에 좌파, 극좌파 활동가들, 뭐 시민운동 NGO들.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월가의 금융계와 기업들. 학자와 담론가들, 정치인과 언론인들. 이게 이제 한 무더기를 이뤄서 이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이때까지 세상을 쪼물락쪼물락 했던 거예요. 브렉시트 이전, 트럼프 이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판이 깨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새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판 깨지는 속도가.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뭐가 남냐. 이 빨간 것만 남는 거야, 한 무더기. 이거 뭐냐. 극좌 활동가 정치인. 극좌 학자 언론인 셀럽. 극좌 정치인 성직자. 여기에 돈이 안 붙은 거예요. 월가는 다 도망갔어. 지금 머스크 이쪽으로 튀어오듯이. 다 이쪽으로 튀어와요, 월가는 앞으로. 앞으로 이런 황당한 짓은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이 저기 낙태 비용 대주겠다고 낙태가 합법인 주로 가서 낙태하는 그 여행 비용 우리 기업에서 댈게요. 이런 황당한 일은 앞으로 안 벌어져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지들 돈 벌어야지. 몸조심하고. 자,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분열돼서 착해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면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글로벌리스트를 왜 미워하는가를 스스로 성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때문에 미워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마 내러티브를 띄운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무책임한 국제기구.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UN, WTO 이런 걸 WHO 이런 걸 띄운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현대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칙, 공화국의 근본 원칙,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뭉그러진다. 이건 아니다. 잘 나가는 글로벌 초초 상류층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세계적 이슈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는 것. 그거 자체는 뭐라고 못한다. 그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 가지의 일사불란한 그런 움직임이 있냐. 이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즉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글로벌리즘이 앞으로 이제 해체됩니다. 힘이 약해지면서 저기서 전향자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쪽으로 온다고요. 보수 공화 쪽으로. 머스크 건너오듯이, 틸 건너오듯이, 제이디 밴스 2016년에 네버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제이디 밴스가 건너오듯이 이렇게 건너와요 다들 앞으로.
그런데 뭐 옛날 족보만 따지고 저 글로벌리스트니까 나쁜 놈들 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이기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의 그 한에 맺힌 악에 바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인생이. 자 우리가 좀 활발하게 제대로 살아보시죠. 자 마지막 조전혁 선거창관인 지금 신청하십시오. 10,000명 우리 모여야 됩니다. 웹에서 신청하시면 더 좋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현장과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서대문구 홍제동 사전투표소에서 자기가 하겠다. 오전 타임. 뭐 이렇게 웹에선 그게 가능하고요. 웹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는데 문자에 반드시 본인 이름 홍길동, 본인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본인이 그 사는 기초구 서대문구, 본인이 사는 행정동 홍제1동 이것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세모폴 참관 감시 캠페인은 조전혁 캠프와 공식적으로 같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